김 실장, 저 여자 하나 처리 못해서 내가 직접 오게 해? 시간당 손해가 얼만지 알아? 영애의 호통에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애는 품에서 수표가 든 두툼한 봉투를 꺼내 수연의 앞에 툭 던졌습니다. 이봐요, 돈이 부족해서 그래? 1억이야. 이거 받고 당장 꺼져. 내 눈앞에서, 내 땅에서 사라지라고. 수연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빗물에 젖은 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영애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 50년 전 돈 때문에 사랑하는 남자를 버려야 했던 영애 자신의 젊은 날과 소름 끼치게 닮은 도끼 서린 눈빛이었습니다. 돈? 당신들은 사람 목숨이, 추억이 다 돈으로 보이지? 뭐라고? 돌았어? 그게 얼마인 줄 알고. 수연의 손이 허공을 갈랐고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영애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젖은 돈 봉투가 터지며 수표들이 비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현장에 있던 용역들도 비서실장도 숨을 죽였습니다. 지금까지 천하의 민영의 회장 뺨을 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지금 어디서 함께하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께 예상치 못한 기쁜 일이 찾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비추는 한남동 펜트하우스의 거실. 하지만 그 빛조차 73살 민영의 회장의 차가운 눈빛을 녹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비서가 두고 간 재개발 구역 철거 현황 보고서를 넘기며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죠. 50년 전 딸을 잃은 후 그녀에게 남은 건 오직 성공과 숫자뿐이었습니다. 감정 따위는 사치였으니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손녀 지민이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저 학교 다녀왔어요. 오냐, 우리 강아지 왔니? 밖이 많이 춥지? 손이 얼음장이네. 영애는 서류를 덮고 손녀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유일하게 그녀의 얼굴에 온기가 도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민이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신난 목소리로 조잘거렸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 앞에서 진짜 신기한 일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새로 생긴 카페에 갔거든요. 아틀리에 숲이라고. 카페? 길거리 음식 먹지 말라고 했잖니. 배탈 난다. 아니에요, 깨끗해요. 근데 거기 주인 아줌마가 진짜 이상해요. 할머니 서재에 있는 그 흑백 사진 있잖아요. 할머니 젊었을 때 사진요. 그 아줌마랑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영애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피식 웃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50년 동안 수없이 겪은 일이었습니다. 딸을 찾는다며 전국을 뒤졌고 닮았다는 제보만 받으면 맨발로 뛰쳐나갔었죠. 하지만 결과는 늘 사기꾼들이거나 착각이었습니다. 희망 고문에 지칠 대로 지친 영애에게 지민이의 말은 그저 어린아이의 투정처럼 들렸습니다. 지민아,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단다. 그리고 할머니 젊었을 때는 미인이었는데 그 카페 주인이 그렇게 예쁘더냐? 네, 진짜 예뻐요. 눈매랑 웃는 게 할머니랑 판박이라니까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그림이에요. 지민이는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내 펼쳤습니다. 아이가 서툴게 따라 그린 파란색 유화 그림이었습니다. 그 아줌마가 카페 구석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요. 느낌이 할머니 방에 걸린 그 파란색 그림이랑 비슷했어요. 막 물감을 지식여서 바르는 거요. 아줌마가 그러는데 배운 적 없는데 그냥 손이 기억하는 대로 그리는 거래요. 순간 영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죽은 연인 현우 씨만이 구사하던 그 독특한 화풍. 하지만 영애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일 뿐이다. 세상에 그림 그리는 사람이 몇인데 그런 우연에 또 마음을 줬다가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지민이의 스케치북을 덮었습니다. 지민아, 할머니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지. 그림 그리는 사람이 한둘이니? 그리고 그 카페, 곧 철거될 곳이야. 험한 꼴 보기 전에 얼씬도 하지 마라. 철거요? 안 되는데. 아줌마 착한데. 착한 게 밥 먹여주니? 남의 땅에 알박기하고 버티는 건 착한 게 아니라 미련한 거야. 법대로 처리하는 게 세상 이치다. 가서 씻고 숙제해라. 영애는 차갑게 손녀를 돌려 세웠습니다. 지민이가 시무룩해져서 방으로 들어가자 영애는 다시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방금 들은 이야기가 가시처럼 목에 걸렸습니다. 젊은 시절에 자신을 닮은 여자, 그리고 현우 씨를 닮은 그림. 손이 기억한다고? 하, 웃기는 소리. 영애는 콧방귀를 뀌며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김 실장, 연결해. 네, 회장님. 한남동 재개발 구역 142번지. 그 카페 말이야. 아직도 안 나갔어? 내일 비 온다는데 비 핑계 대고 또 버티게 할 거야?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죄송합니다. 내일 당장 강제 집행 들어가겠습니다. 확실하게 처리해. 위로금 좀 두둑이 챙겨서 던져주고 다신 내 눈에 안 띄게 치워버려. 알았어? 영애는 전화를 끊고 차가운 커피를 들이켰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치워버리라고 지시한 그 여자가 50년 전 자신의 뱃속에서 나온 핏줄이라는 것을. 단지 귀찮은 장애물을 돈으로 밀어버리려는 오만이 잠시 후 그녀의 심장을 찌를 비수가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운명의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아침이었습니다. 카페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비가 퍼붓고 있었고 굴삭기의 기계음이 골목을 집어삼키고 있었죠. 최 전무가 이끄는 험상궂은 용역들이 카페의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밖으로 집어 던지고 있었습니다. 캔버스가 진흙탕에 처박히고 그림들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고 있었죠. 수연은 빗속에서 굴삭기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거 나. 여긴 내 목숨이야. 내 전부라고. 진흙탕에 나뒹굴며 저항하는 수연을 최 전무가 비열하게 웃으며 발로 걷어찼습니다. 아줌마, 곱게 말할 때 나갔어야지. 위로금 5천만 원이면 감지덕지할 것이지 어디서 버텨? 밀어버려. 그때였습니다. 검은 세단 한 대가 빗물을 튀기며 멈춰 섰습니다. 수행원들이 우산을 펼칠 새도 없이 민영의 회장이 차가운 표정으로 내렸습니다. 그녀는 흙투성이가 된 수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김 실장, 저 여자 하나 처리 못해서 내가 직접 오게 해? 시간당 손해가 얼만지 알아? 영애의 호통에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애는 품에서 수표가 든 두툼한 봉투를 꺼내 수연의 앞에 툭 던졌습니다. 이봐요, 돈이 부족해서 그래? 1억이야. 이거 받고 당장 꺼져. 내 눈앞에서, 내 땅에서 사라지라고. 흙탕물 바닥에는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민영의 회장이 던진 봉투가 뒹굴었어요. 영애는 차가운 눈으로 굴삭기 앞을 막아선 여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딸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고집 센 알박기 세입자를 돈으로 찍어 누르려 했던 겁니다. 이 정도면 다른 가게 차리고도 남을 돈입니다. 주제 파악하고 험한 꼴 보지 말고 나가세요. 그 차가운 독설에 바닥에 쓰러져 있던 수연이 비틀거하며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영애가 던진 젖은 돈 봉투가 들려 있었죠. 수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것은 50년 전 돈 때문에 사랑하는 남자를 잃고 울부짖던 영애의 젊은 날과 소름 끼치게 닮아 있는 도끼였습니다. 돈, 당신들은 사람 목숨이, 추억이 다 돈으로 보이지? 수연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짝 하는 파열음과 함께 젖은 돈 봉투가 영애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수표들이 비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천하의 민영의 회장이 뺨을 맞다니 현장에 있던 비서실장도 용역들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영애는 얼얼한 뺨을 감싸쥐며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 하지만 수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찢어진 셔츠 깃을 잡아 뜯을 듯이 젖히며 목에 걸려있던 낡은 가죽끈을 영애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끝에는 새까맣게 변색된 은반지 하나가 매달려 있었죠. 잘 들어. 나는 고아원에서 컸지만 한 번도 내가 버려진 쓰레기라고 생각한 적 없어. 우리 부모님이 날 버린 게 아니라 당신 같은 힘 있는 작자들이 찢어발긴 거니까. 영애는 수연의 고함 소리에 대꾸하려던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수연의 목에서 흔들리는 그 은반지에 꽂혔기 때문입니다. 영애는 단번에 그 반지를 알아봤어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특이한 모양의 은반지였어요. 보육원 원장님이 유언으로 남기셨어. 이 반지가 증거라고. 돈 없고 힘없어서 갓난아기 때 뺏긴 내 부모의 피눈물이라고 했어. 그런데 당신이 뭔데 내 가게를 뺏으려 들어? 우리 부모님을 짓밟은 그 인간들처럼 당신도 똑같은 괴물이야. 괴물. 그 단어가 영애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영애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반지 어디서 났어? 영애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만큼 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병원에서 아버지에게 아이를 뺏기던 그 순간 핏덩이 같은 딸의 베네쩌고리 속에 몰래 넣어두었던 바로 그 반지였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지. 대답해. 어디서 났냐고. 영애가 비명을 지르며 수연의 어깨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영애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당신 같은 사람들 소름 끼치니까. 그 순간 영애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손녀 지민이가 말했던 할머니 젊은 시절과 똑같은 얼굴, 죽은 연인 현우 씨와 똑같은 화풍의 그림,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의 이니셜이 새겨진 반지. 눈앞에 서 있는 흙투성이가 된 채 자신을 노려보는 이 여자가 바로 50년을 찾아 헤매던 딸 윤서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딸을 찾겠다며 평생을 기도해놓고 정작 딸을 만나자마자 주제 파악하라며 돈을 던지고 굴삭기로 딸의 터전을 밀어버리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 실장, 멈춰. 영애가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당장, 멈춰. 회장님, 그게 무슨, 멈추라고. 저 굴삭기 당장 꺼. 당장. 영애의 절규에 가까운 고함에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영애는 빗물 웅덩이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명품 코트가 지늘게 더럽혀지는 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수연의 발치를 잡으려 했습니다. 윤서야, 안 돼. 내가 미안하다. 하지만 수연은 영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미친 재벌 회장의 변덕이라 생각했죠. 수연은 경멸 어린 눈빛으로 영애를 내려다보며 바닥에 떨어진 돈 봉투를 발로 찼습니다. 가식 떨지 마. 쇼하지 말라고. 당신 돈 필요 없어. 내 눈앞에서, 내 가게 앞에서 당장 꺼져. 수연은 쾅 하고 카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 너머로 수연의 오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애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내가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죽였어. 내 손으로 윤서를 2번 죽였어.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던 아버지와 똑같은 괴물이 되어 딸 앞에 나타난 민영애. 과연 그녀는 다쳐버린 딸의 마음을, 그리고 철문보다 더 단단하게 잠겨버린 딸의 빗장을 열 수 있을까요?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는 그쳤지만 민영애 회장의 세상은 암흑천지였습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영애는 흙탕물에 젖은 명품 코트를 입은 채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벌벌 떨고 있었죠. 그녀의 손은 아직도 딸에게 돈 봉투를 던지던 그 차가운 감촉을 기억하고 있어 당장이라도 잘라버리고 싶을 만큼 끔찍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윤서야. 내 딸 윤서한테 내가 무슨 짓을. 영애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50년을 찾아 헤매놓고 정작 만난 딸에게 주제 파악하라며 돈을 던지다니. 딸의 눈에 서려있던 그 시퍼런 증오가 영애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때 조심스럽게 김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젖은 옷이라도 갈아입으셔야. 김 실장, 당장 멈춰. 네. 아틀리에 숲. 그 카페 철거 작업, 지금 당장 중단해. 벽돌 하나라도 건드리면 관련자들 전부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영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김 실장은 영애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즉시 어딘가로 전화를 걸러 나갔습니다. 영애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서재로 향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 24살의 자신과 현우 씨가 웃고 있는 그 사진 앞에서 영애는 무너졌습니다. 현우 씨, 미안해요. 당신이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우리 아이를 내가 죽일 뻔했어. 내가 괴물이 됐어. 아버지를 그렇게 증오했는데 내가 아버지랑 똑같은 괴물이 되어버렸어. 밤새 영애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증오한다 해도 어떻게든 그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애는 김 실장을 호출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영애의 눈은 퀭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유전자 검사 좀 해줘. 이번엔 내 머리카락과 그 카페에서 확보할 수 있는 그 아이의 흔적으로.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온 50년, 1분 1초도 빠짐없이 다시 조사해. 보육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누구한테 무시당했고 누구한테 짓밟혔는지 전부 다. 회장님 확신하시는 이유가 혹시 그 반지 때문입니까? 내 거야. 50년 전 내가 윤서 베넷 저고리에 넣어준 그 반지야. 틀림없어. 며칠 후 김 실장이 가져온 유전자 검사 결과지는 영애의 확신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친자관계 성립 99.99%. 영애는 종이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기쁨 뒤에 더 큰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어떻게 밝혀야 할까요? 내가 내 엄마란다라고 고백하기엔 며칠 전 자신이 저지른 폐악질이 너무나 거대했습니다. 수연에게 영애는 그저 돈지라는 갑질 재벌이자 부모를 모욕한 원수일 뿐이었으니까요. 한편 태풍이 휩쓸고 간 것 같은 아틀리에 숲 카페에서 수연은 깨진 유리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빗속에서의 난동 이후 카페는 처참한 몰골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묵묵히 바닥을 쓸고 닦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죠. 영애가 던진 돈 봉투에 맞았던 뺨보다 자존심이 짓밟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돈이면 다야? 두고 봐. 내가 이 가게 죽어도 안 뺏겨. 아빠가 물려준 재능으로 지킨 내 성이야. 수연은 목에 다시 건 반지를 꽉 쥐었습니다. 이 반지는 그녀에게 유일한 가족이자 세상과 싸우는 무기였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수연은 날 선 눈빛으로 문을 쏘아보았습니다.
또 그 재벌 회장의 하수인들이 왔나 싶어서였죠.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지민이었습니다. 이모. 지민이는 울먹거리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 지민아. 여긴 위험해. 유리 조각이 많아. 들어오면 안 돼. 이모, 괜찮아요? 며칠 전에 우리 할머니가 이모한테 소리 지르는 거 차에서 다 봤어요. 제가 다 미안해요. 지민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이는 할머니가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수연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지만 그저 좋아하는 이모가 할머니 때문에 다친 것 같아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죠. 수연은 씁쓸하게 웃으며 지민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지민아, 지민이 할머니셨구나. 괜찮아. 어른들끼리 오해가 좀 있었어. 지민이 잘못 아니니까 울지 마. 할머니가 나빠요. 왜 이모한테 돈을 던져요? 그거 나쁜 거잖아요. 우리 할머니 원래 안 그러는데. 아이의 순수한 말에 수연의 가슴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러게. 돈이 너무 많으면 가끔 마음이 가난해지나 봐. 이모는 괜찮아. 씩씩하잖아. 얼른 학원 가, 늦겠다. 수연은 지민이를 돌려보냈습니다. 그 시각 카페 밖 골목 어귀에 세워진 검은 세단 안에서 영애는 그 모습을 훔쳐보고 있었죠. 손녀를 안아주는 딸의 모습을 보며 영애는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자신이 손녀에게 부끄러운 할머니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저 아이 앞에 나갈 수가 없어. 지금 나가서 내가 엄마라고 하면 저 아이가 날 경멸할 거야. 침을 뱉을지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철거 명령은 일단 보류시켰지만 구청 행정처분까지는 막기 어렵습니다. 영애는 눈물을 닦으며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림자가 되어야겠어. 내가 나서지 않고 저 아이를 돕는 거야.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저 아이 자존심 상하지 않게. 그날부터 영애의 은밀하고도 처절한 속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애는 먼저 법무팀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서한건설의 이름이 아니라 제3의 인권 변호사를 내세웠죠. 며칠 뒤 수연의 카페로 허름한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연 사장님 되십니까? 저는 무료법률구조공단에서 나온 박 변호사라고 합니다. 수연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요? 전 돈 없어요. 그리고 합의할 생각도 없고요. 아닙니다. 돈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이 지역 재개발 과정에서 대기업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가게 법적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비용은 전액공익재단에서 부담하니 걱정 마십시오. 수연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믿고 살아온 그녀였으니까요. 하지만 변호사는 그 자리에서 서한건설의 부당행위를 조목조목 짚어내며 철거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내밀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시나리오를 짠 것은 영애였습니다. 영애는 자신의 회사인 서한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걸도록 뒤에서 조종한 것입니다. 내 회사가 패소하더라도 내 딸은 지킨다. 그것이 영애의 방식이었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정말 대기업을 이길 수 있나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럼요.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연의 눈에 희망이 차오르는 걸 멀리서 지켜보던 영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영애는 매일 밤 몰래 카페 앞에 찾아와 딸을 지켜봤습니다. 딸이 늦은 밤까지 그림을 그리다 꾸벅꾸벅 조는 모습,
퉁퉁 부은 다리를 두드리는 모습을 보며 영애는 유리창 너머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단이 났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친 탓일까요? 수연이 학교를 마치고 참새처럼 카페에 들른 지민이 앞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어요. 지민이는 비명을 지르며 이모 왜 그래요? 일어나 봐요. 지민이는 119에 전화를 한 후 떨리는 손으로 영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이모가 카페 이모가 안 일어나요. 몸이 불덩이 같아요. 펜트하우스에서 전화를 받은 영애는 수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민아, 거기 꼼짝 말고 있어. 할머니가 지금 갈게. 영애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뛰쳐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시간을 기다릴 수 없어 비상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50년 전 병원에서 딸을 뺏기던 그날처럼 영애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안 돼. 윤서야, 제발. 엄마가 가고 있어. 이번엔 늦지 않을게. 서울대학병원의 응급실 복도. 하이힐 한 짝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미친 듯이 달려온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 서한그룹 민영의 회장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그녀는 닫힌 응급처치실 커튼 앞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손녀 지민이를 발견했습니다. 지민아, 할머니, 흑흑, 이모가 피를 토했어요. 지민이의 교복에는 붉은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 선명한 핏자국을 보는 순간 영애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50년 전 하얀 병원 시트 위로 끌려가던 갓난아기의 잔상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의료진이 급하게 커튼을 젖히고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되십니까? 네, 내가 보호자예요. 내 딸이. 저 안에 있는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사는 영애의 화려한 옷차림과 헝클어진 머리를 번갈아 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단 진정하십시오. 급한 위출혈은 잡았습니다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따로 설명 들으셔야겠습니다. 영애는 의사를 따라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모니터에 띄운 수연의 CT 사진은 온통 하얀 점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의학을 모르는 영애가 봐도 그것이 정상적인 장기의 모습이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었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위암 말기입니다. 간과 폐까지 전이가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입니다. 영애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암이요? 말기라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 아이 나이가 이제 49인데 환자분 본인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이 정도 통증이면 진통제 없이는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요. 병원 기록을 보니 6개월 전에 이미 진단을 받으셨더군요. 그런데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퇴원하셨습니다. 거부를 했다고요? 왜요? 죽고 싶어서 환장한 게 아니고서야 왜? 의사는 씁쓸한 표정으로 차트를 덮었습니다. 치료비 때문이죠. 보호자도 없고 당장 입원 보증금을 낼 형편도 안 되셨으니까요. 그냥 진통제 처방만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버티신 건지 기적일 정도입니다. 영애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자신이 펜트하우스에서 최고급 요리를 먹고 수천만 원짜리 그림을 사 모으던 그 6개월 동안 딸은 돈이 없어서 병원비가 무서워서 암세포를 몸에 키우며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며칠 전 자신이 딸에게 뭐라고 했던가요? 주제 파악하고 돈 받고 떨어지라고 했었죠. 선생님, 살려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이 병원을 통째로 사서라도 낼 테니까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영애는 의사의 가운을 부여잡고 매달렸습니다.
천하의 민영의 회장이 의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세요. 현대의학으로는 손 쓸 수 있는 단계가 지났습니다. 길어야 3개월입니다. 지금 해드릴 수 있는 건 고통을 줄여주는 것 뿐입니다. 길어야 3개월 영애는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오열했습니다. 5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겨우 찾았는데, 남은 시간이 고작 3개월이라니. 신이 있다면 이토록 잔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잠시 후 영애는 퉁퉁 부은 눈을 닫고 수연이 누워있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연은 코에 산소줄을 낀 채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목, 창백하다 못해 투명한 얼굴. 영애는 딸의 침대 곁에 다가가 그 차가운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 눈을 떴습니다.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자신을 내려다보는 영애를 알아본 수연은 반사적으로 손을 이불 속으로 숨겼습니다.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와? 윤서야. 아니, 수연씨. 몸은 좀 어때요? 나 안 죽었어. 그러니까. 당신 내 재개발 공사 걱정 말고 꺼져. 수연은 힘없는 목소리로 독설을 뱉었습니다. 영애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 딸에게 내가 내 엄마다라고 밝히는 건 죽어가는 딸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미안해요. 공사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지민이가, 우리 손녀가 놀라서 전화했길래 온 거예요. 지민이는요? 밖에 있어요. 놀라서 울다 지쳐 잠들었어요.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다행이네. 애한테 험한 꼴 보였어. 수연 씨,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많이 아프다면서요. 영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은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으면 됐네요. 어차피 죽을 목숨 보상금 챙겨줄 필요 없어서 좋겠소. 나 죽으면 가게 마음대로 밀어버려요. 대신 내 그림들은 태우지 말고 보육원에 기부해줘요. 죽긴 누가 죽어. 내가 살릴 거야. 대한민국 최고 명의들 다 불러서라도 내가 고칠 거야. 영애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연은 의아한 눈으로 영애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이 왜? 내가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인데? 아, 혹시 죄책감 덜고 싶어서 그래요? 부자들 특유의 위선인가? 위선이라도 좋아. 욕해도 좋아. 제발 살기만 해. 돈 걱정은 하지 마. 내가 다 낼 테니까. 영애는 딸의 손을 억지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링거 바늘이 뽑힐 정도로 거세게 영애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피가 역류의 튜브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돈. 그놈의 돈. 우리 부모님 갈라놓은 것도 돈. 나를 내쫓으려던 것도 돈. 이제는 내 목숨값도 돈으로 흥정하려 들어. 비키라고. 난 당신 도움 받느니 차라리 지금 혀 깨물고 죽겠어. 수연의 절규에 영애는 얼어붙었습니다. 딸의 자존심은 암세포보다 더 깊고 단단하게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영애는 병실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닫힌 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은 영애는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윤서야, 엄마가 돈밖에 줄 게 없어서 미안해. 내 심장이라도 꺼내줄 수 있으면 줄 텐데. 가진 게 썩어빠진 돈밖에 없어서 정말 미안해. 그날 밤부터 영애는 병원 로비에서 노숙을 시작했습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딸이 깨어나 물 한 모금이라도 찾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병실에 누운 수연은 잠든 지민이가 두고 간 스케치북을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엔 지민이가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수연 그리고 지민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 그리고 삐뚤빼뚤한 글씨. 우리 할머니는 겉으로는 무서워도 속은 따뜻해요. 이모랑 할머니랑 나랑 셋이서 붕어빵 먹고 싶어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민아, 이모도 그러고 싶어. 살고 싶어. 나도 살아서. 한 번이라도 따뜻한 밥 먹고 싶어. 죽음을 앞둔 수연의 진짜 속마음은 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홀로 남겨진 그녀에게 내밀어진 손은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쫓아내려는 악덕 회장의 돈 냄새 나는 손뿐이었죠. 다음 날 새벽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수연이 다시 피를 토하며 쇼크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료진이 호출되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로비에서 쪽잠을 자던 영애가 맨발로 뛰어왔습니다. 선생님, 제발 뭐라도 해보세요. 내 전 재산 다 줄게. 제발 살려만 놔.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족들이라도 부르세요. 마지막 인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 영애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의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딸이 자신을 영원히 저주하며 눈을 감게 할 것인가, 아니면 충격을 받더라도 엄마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보낼 것인가. 비켜요. 내가 엄마예요. 영애는 의료진을 밀치고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지에 가쁜 숨을 몰아쉬는 딸의 귓가에 영애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의 목소리를 들려주려 합니다. 과연 죽음의 문턱에서 밝혀진 진실은 수연에게 구원이 될까요? 아니면 마지막 저주가 될까요? 서울대학병원 중환자실,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리는 차가운 공간에 민영의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천하를 호령하던 재벌 총수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식을 살리고 싶은 어미의 처절함만이 남아있었죠.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가쁜 숨을 몰아쉬는 딸 수연의 손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영애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헐거워진 은반지를 어루만졌습니다. 윤서야. 내 딸 윤서야. 엄마 왔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수연이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들어온 사람은 며칠 전 자신에게 돈 봉투를 던지며 모욕했던 바로 그 노인네였습니다. 수연은 반사적으로 손을 빼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비켜.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돈 자랑하러 왔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이것 좀 봐라. 내 손에 있는 이 반지. 영애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수연의 반지를 가리켰습니다. 이 반지 안쪽에 새겨진 이 S. 그게 뭔지 아니? 은숙이야. 정은숙. 50년 전 내 이름이란다. 아버지가 널 뺏어가던 날 내가 내 베넷 저고리 속에 몰래 넣어준 내 분신이야. 수연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평생을 버려진 아이라는 낙인 속에서 유일하게 부모가 남긴 사랑의 증거라 믿고 지켜온 반지. 그 반지의 주인이 바로 눈앞에 있는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갑질 회장이라니요. 거짓말. 거짓말하지 마.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엄마일 리 없어. 당신은 나를 쫓아내려고 했잖아. 돈으로 찍어 누르려고 했잖아. 수연의 절규에 산소포화도 수치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영애는 침대 난간을 붙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 내가 죄인이다. 내가 널 못 알아보고 내 새끼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 미안하다. 평생 널 찾았는데 막상 만나서는 널 죽이려 들었어. 제발 용서해다오. 영애는 가방에서 꼬깃꼬깃해진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수연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24살의 영애가 갓 태어난 수연을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것 봐. 너 낳자마자 찍은 거야. 내가 이 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건 원장님이 널 지켜줬다는 뜻이야. 윤서야. 내가 내 엄마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은 지금 수연의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진실 앞에서 수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진짜 우리 엄마야? 그래, 내 새끼.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수연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오열했습니다. 50년의 서러움, 그리고 며칠 전의 분노가 눈물과 함께 터져나왔습니다. 영애는 앙상한 딸의 몸을 부서져라 껴안았습니다. 살려낼게. 엄마가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너 살려낼게. 그러니까 제발 가지 마. 엄마랑 따뜻한 밥 한 끼는 먹어야지. 하지만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요. 수연은 힘겹게 고개를 저으며 영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엄마. 돈 쓰지 마. 나 알아. 나 이제 갈 때 된 거. 그런 소리 마. 내가 대한민국 최고 명의들 다 불렀어. 넌 살 수 있어. 엄마. 나 소원이 있어. 말만 해. 뭐든 다 들어줄게. 카페? 아니면 더 좋은 건물? 말만 해. 수연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영애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내 옆에 있어줘. 돈 말고 엄마로서 그냥 손만 잡아줘. 그거면 돼. 나 평생 엄마 손 잡아보고 싶었어. 그 소박한 소원에 영애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천억 원을 가진 재벌 회장이었지만 죽어가는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고작 손을 잡아주는 것뿐이라니. 영애는 밤새도록 딸의 손을 잡고 체온을 나눴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수연의 호흡이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수연은 있는 힘을 다해 영애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나 믿지 않았어. 보육원에서 잘 때 엄마가 날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라고 믿고 싶었어. 그래서 이 반지 한 번도 안 뺐어. 알아. 고맙다. 엄마 기다려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 울지 마. 나 이제 안 아파. 아빠 만나러 갈게. 가서 엄마 만났다고 자랑할게. 수연의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윤서야, 안 돼. 눈 좀 떠봐. 엄마라고 한 번만 더 불러줘. 윤서야. 영애의 처절한 비명이 병원 복도를 울렸지만 50년 만에 만난 딸은 그렇게 짧은 봄날의 꿈처럼 떠나고 말았습니다. 영애는 식어가는 딸의 손을 놓지 못한 채 딸이 마지막까지 끼고 있던 그 낡은 은반지에 입을 맞추며 오열했습니다. 일주일 후 한남동의 작은 카페 아틀리에 숲. 카페는 문을 닫았지만 간판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갤러리 서윤. 영애는 딸이 남긴 그림들을 모아 딸의 가게를 작은 갤러리로 만들었습니다. 영애는 텅 빈 갤러리 한가운데 앉아 수연이 마지막으로 그렸던 미완성의 파란색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는 엄마와 그 품에 안긴 아이가 그려져 있었죠. 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영애가 자신을 쫓아내려 했던 그 비 오던 날조차 사실은 엄마의 품이 그리웠다는 것을요. 할머니. 검은 상복을 입은 지민이가 다가와 영애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모가 하늘에서 보고 있겠죠? 영애는 손녀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랑 만나서 우리 보고 있을 거야. 지민아, 할머니는 이제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 거다. 내 이모가 못다 핀 꿈, 가난한 예술가 아이들 후원하면서
그렇게 살 거야. 영애의 목에는 수연이 남기고 간 낡은 은반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 대신 딸의 체온이 남아있는 그 낡은 반지가 영애의 남은 생을 지탱해줄 유일한 보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비록 딸은 떠났지만 모녀가 맞잡았던 그 짧은 순간의 온기는 영원히 이 공간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50년의 겨울을 지나 뒤늦게 도착한 봄, 비록 꽃은 졌지만 그 향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비록 비극으로 끝났지만 마지막 순간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모녀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혹은 자녀에게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은 미루지 마세요.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의 가슴 따뜻한 댓글과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